기다리셨죠? 미안해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1시간 동안 소통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특히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영 갈등, 남남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존재가 이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소통의 방법과 기술이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소통이 왜곡돼서 생기는 게 남남 갈등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남남 갈등을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내용입니다. 남남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 북한의 존재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대립하는 걸 남남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한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는 나누어서 싸웁니다. 그렇죠? 이게 남남 갈등이에요. 남남 갈등의 연혁을 보면 왜 생겼는지를 보면 처음부터 남남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상 학계에서는 언제 처음 한국 사회에서, 남한 사회에서 남남 갈등, 보수와 진보가 북한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서 시작했어요. 김대중 정부가 나빠서? 아니요. 그 전에는 모두 반공이라는 하나의 정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분열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반공이 능사가 아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고 북한도 우리가 통합해야 될 대상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남한 사회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알죠? 연평도 포격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나쁜 감정이 남한 사회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반공하고는 달라요. 반공은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건데 천안함과 연평도를 지나면서는 감정 자체가 악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남남 갈등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남남 갈등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북한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그에 대한 대립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다른 사건들, 가령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병한다든지 한미 FTA를 한다든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든지 이런 국정 운영 전반에 남남 갈등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보수 진보의 이념적 대립이 강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남한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 남한 사회의 불필요한 긴장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제 남남 갈등 이슈의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남남 갈등의 문제는 국정 다른 분야로 빨리빨리 파급되는 확장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기도 해요.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수 진보의 다툼이 이념적인 다툼일 뿐만이 아니라 이익 갈등으로도 나타나요. 실제로 경제 체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 빨갱이란 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끼리. 왜 그래요? 이념 갈등이 정책 갈등으로 전환돼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인 국회에서조차도 빨갱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대 갈등도 심각합니다. 아버지 세대는 어때요? 반공 교육을 받았어요. 자식 세대는 어때요?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때로는 더 열려있는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툰단 말이죠. 그래서 남남 갈등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혹은 덮어놓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남 갈등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남 갈등은 왜 생기는가? 당연히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저는 남남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통의 부재 또는 소통의 왜곡을 들어요. 누구와 누구의 소통일까요? 당연히 보수와 진보. 북한을 적이야. 북한은 우리가 쳐부셔야 돼. 반공, 멸공을 외치는 사람들과 아니야, 북한은 우리 동포야.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야 될 형제야. 라는 두 관점 사이에 소통이 없거나 부재하거나 또는 있다고 할지라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 불필요한 갈등이 국정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라는 매체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위트겐슈타인 같은 언어 철학자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렇죠? 내가 내 뜻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내 사고의 틀을 조형한다, 만든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인식 세계를 얼마나 제한하는지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매체, 언어라는 매체부터 100%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물며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카톡으로 이야기할 때와 이렇게 말로 이야기할 때 어느 게 더 오해의 빈도가 높아요? 그렇죠. SNS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싸우게 돼요.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매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체의 한계라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 작용 자체에서 파생되는 그런 소통의 잡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체계적으로 기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면 필터링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게 말하는 선택적 수용이에요. 그 선택적 수용의 결과 자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더 심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거죠. 남남 갈등의 진영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소통의 왜곡, 이 잡음 때문에 생기는데 이 잡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긴다. 하나는 매체의 불완전성, 또 하나는 우리의 인식적 오류, 인지 오류.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이 합리적 무지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이 출처, 정보의 출처가 똑같고 비슷한 내용만을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확증 편향.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깨트릴 거냐?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어떻게 깨트릴 거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깨트릴 수가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화와 성찰을 통해서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대화, 성찰. 뭐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리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참여와 수기를 통해서 깨트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개인적 차원을 볼까요? 자, 우리가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화라는 말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을 해요. 토론, 토의, 대화, 수기. 이 하나하나의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사실 이것은 전부 영어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토론한다, 디베이트한다 라는 것은 사실 싸운다는 뜻이에요. 모두 이제 라틴어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트레라는 것은 이제 싸우는데 디 바트레. 이게 불어로는 데바트르.
라틴어에 더 가깝죠. 영어에는 디베이트.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토론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을 가지고 다투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디베이트보다 약간 완화된 형태가 디스커션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디스커션이라는 말은, 커션이라는 것은 꽈테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꽈테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흔드는 거죠. 자기가 가진 생각,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쿠션이라는 말 기억나죠?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타악기 퍼쿠션, 그렇죠? 또 컨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뇌진탕이에요. 충격을 주는 거지. 이게 이제 디스커션하는 꽈테레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conversation이라는 말도 있죠. 이게 베르타레, 이것은 회전시키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생각을 막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이알로그입니다. 대화. 다이알로그라는 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하죠. 태초에 죄송합니다. 로고스라는 논리 이런 거죠. 논리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서로의 논리를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의 논리를. 그러니까 훨씬 이성적이죠. 디베이트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깊어지는 게 deliberation, 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liberation 한다는 것은 리바레, 균형을 잡는다는 걸 뜻해요. 다 이렇게 대화라는 것이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대화와 토론을 명확하게 구별하자면 이런 거예요. 디베이트한다, 토론한다, 맞대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답은 이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그른 거라는 전제가 있죠.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맞대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대화가 흔히 이런 식이죠. 그런데 다이알로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답이 하나는 아니다. 옳고 그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100% 옳고 한 사람은 100% 그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조금씩 옳은 면이 있고 다 조금씩 그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빼내서 더 큰 옳음을 만들어내고 나의 그름을 고치고 상대방의 그름을 고쳐서 다 옳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대화는 협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목적도 다르죠. 토론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대화는 우리 서로 가진 공통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토론과 대화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진짜 소통은 토론이 아니고 대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 내용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의 생각의 다름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요. 그런데 토론은 어때요? 상대방의 말을 왜 듣냐면 허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공격할 수 있으니. 혹은 말이 안 끝날 것 같으면 자르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다 토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평상시부터 개인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뜻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이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찾아내고 서로 그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대화법을 그러면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사실상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언론에서 배워야 되고 직장에서 배워야 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이런 거예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회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법이에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법,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표현하는 법, 그렇게 표현하는 상대방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스스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모두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말했었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건강한데 이렇게 건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모이면 그 사회가 건강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청과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집단적 차원의 노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한때, 지금도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공론화입니다. 공론화, 공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집단적인 대화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 또 하나는 수기예요. 참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갈등도 별로 없고 오해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하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으면 별로 갈등 없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갈등과 오해가 불가피합니다. 누구한테나 오해와 갈등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기도 해요. 비밀이 뭘까요? 오해를 넘어가는 방법, 오해를 해소하는 기술이 깨지는 커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모두 배워야 되는데,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 동호회에서 이런 참여와 수기를 많이 해야죠. 참여한다는 건 만난다는 뜻이고 수기한다는 건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미시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해요. 그게 뭐냐? 국가적인 차원 혹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도 가능하죠. 그걸 이제 중범위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론화라는 것이 뭐냐? 이 공론화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공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다음에 같이 공동의 인식을 가진 다음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의 기술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때는 탐색적인 공론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막 생겼어요.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럴 때는 갈등 전환의 공론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술이에요. 또 어떤 사회적인 난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또 가령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처럼 뭔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각 개인들의 참여와 책임감이 필요할 때 하는 공론화가 있어요. 그게 집단 행동으로서의 공론화가 있는 거죠. 또 중요한 정책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법률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공론화 기법도 있어요. 오늘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공론화를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참여와 수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양함으로써, 촉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대화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론화가 서양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 하면 작동될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동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작동되는가? 흔히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지난 2, 3년 사이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수록 갈등의 인식이 높아지더라. 이런 관찰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가?
하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그래요.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한국 사회에 갈등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찾아냈어요. 그랬는데 여기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통이라는 조절 변수, 소통을 만일에 이 사이에, 둘 사이에 소통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 갈등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이 활발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높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찾아냈어요. 다시 말해서 대화가 많은 사회에서는 갈등에 대한 인식이 낮더라. 우리 사회가 쌈만 하는 사회야, 갈등이 많은 사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적더라. 이걸 찾아냈죠. 그런데 하나는 사적 소통이고 하나는 공적 소통이잖아요. 보니까 공적 소통,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공식적인 소통보다도 개인들 간의 사적인 소통이 활성화될수록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 이것도 찾아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한 지점이 공적 소통 영역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사적 소통 영역으로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주의 사회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 간의 소통, 대화를 정부가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제는. 전체주의 사회는 가능하지만 남한 사회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정부가 개인 간 소통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수기민주주의예요. 수기민주주의란 뭐냐? 다른 말로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공적 소통과 함께 사적 소통을 촉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공론화를 거친 정책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책보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정부가 혼자 뚝딱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책보다 정부가 우리 이런 정책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정책을 지지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민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거친 정책들은 정책 지지도 높아지더라.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만일에 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공론화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을 지지하게 될까 봤더니 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신고리 원전 오륙고기 같은 경우는 겨우 350명 정도가 모여서 신고리 원전 공사의 재개를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 국민이 350명이 아닌데 350명이 결정한 걸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봤을까?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수용했어요. 왜냐? 나와 똑같은 350명이 모여서 3개월 동안 논의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내 결정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유는 그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수용하고 인정하더라. 이런 결과를 한국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론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수기적 정책 형성,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수기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굉장히 많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수 진보 사이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보수와 진보가 자주 만나게 해야 돼요. 왜냐? 정부가 자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보수와 진보가 무지해서? 나빠서? 아니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서
보수가 진보를 만날 이유가 없고 진보가 보수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과 에너지, 노력,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공동체예요. 국가, 정부가 세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리적인 개인들은 비로소 만나요. 지금 오늘처럼.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와 진보도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른 생각을 끊임없이 접하고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갇혀요? 필터 버블에 갇혀요. 메아리방에 갇혀서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아는 세상이 완전히 유리돼 버려요. 분리돼 버려요. 허구의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끊임없이 나와 다른 생각들을 찾고 알아보고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국가와 공동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포럼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일에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들이 조합되겠죠. 정책의 품질이 높아져요.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책을 같이 만들면 일반 국민이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용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혼자 만든다든지 나 혼자 내 맘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사 이해한다고 해도 그건 네 정책이야 하고 책임감을 안 느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만든 정책은 책임감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에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술이 늘죠. 자기를 표현하는 기술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 대화의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학습과 교육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수기적 정책 형성, 수기적 대화가 투입 과정 산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는데 투입 면에 있어서 한계라면은 엘리트 시민한테 유리해요. 무슨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왜냐면 이제는 힘이나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말로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말 잘하는 사람, 누가 말을 잘해요?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 누가 많이 배워요? 먹고 살 걱정이 덜한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 한국 사회도 점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누가 많이 배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배워요. 누가 인류대학 가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 부모님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누가 그럼 그 차이를 보전해줘야 돼요? 국가가, 공동체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대화의 과정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어요. 개인의 인지 오류, 아까 이야기한 개인적 차원의 인지 오류 때문에도 생기고 메신저, 매체에서 나오는 왜곡도 있어요. 알고리즘의 왜곡도.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포퓰리즘의 위험도 있어요. 소수 엘리트가 우리들의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작해낼 수도 있어요. 언론이 조작해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기적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산출의 관점에서도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일지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우리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포기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예요.